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를 진행하는 문민대입니다. 영상에 광고가 3-40초가량 나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광고료 수입 100%와 개인적인 지원금은 앙코라스의 나라 캄보디아 시골 마을 초등학교의 학용품과 의약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공부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나눔도 실천하시고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자, 결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외화의 평가네요. 즉 다시 말해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에 관련된 문제겠습니다. 결산인 현재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계정 과목은 외화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외상 매출금과 외화 외상 매출금은 계정 과목이 다르죠. 이것을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되겠고요. 거래처는 거래있으며 외화 금액은 95,000불이 되겠네요. US 달러. N화가 나오면 우리가 달러인 경우에는 1달러당 1200원이지만 N화 일본 돈은 100엔당 얼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율 계산을 N화가 나오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N화였다면 이게 100이 되고요. 100엔당 1200원이 되어서 0을 2개 없애야 되며 1N당 12원이 되겠죠. 이렇게 N화가 나오면 조금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US 달러니까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결산일 오늘 환율은 1100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이 95,000불이 있었는데 그때 장부상의 금액은 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일 12월 31일이죠. 이게 1100원으로 100원 내렸네요. 그러니까 900만 아닙니까? 맞네요. 950만원 손해를 본 내용입니다. 왜? 받을 거 있는 돈이 1달러당 100원 내렸습니다. 그게 95,000달러가 있기 때문에 95,000 곱하기 100원 하면은 950만원이 내렸죠. 받을 돈이 줄었단 말입니다. 즉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이 구체적으로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95,000불 곱하기 외상 매출금 장부상 적용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이었는데요. 결산일 때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얼마? 1억 450만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 450만원이냐 하면 95,000불 곱하기 1,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95,000불 곱하기 1,100원 하면 1억 450만원이 됩니다. 손해를 봤죠. 얼마? 950만원 손실을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이익,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지금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데요. 이때 이익을 보는 경우는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이 됩니다. 특히 외환차손, 외환차익은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성 계정입니다. 따라서 평가는 주로 기말 결산에 하기 때문에 결산에 주로 나옵니다. 반드시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일반전표 또는 매입, 매출전표에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산에 나올 수도 있지만 99%는 일반전표와 매입, 매출전표에 나오고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99% 이상이 주로 결산에 나옵니다. 왜? 평가성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기말 결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계정과목이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며, 아울러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결산에서도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화, 환산 손실 비용이 발생되었죠. 차변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외화, 외상 매출금은 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외화,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금액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일반전표 12월 31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전표 선택해 주시고요. 12월 31일 차변입니다. 3번 외화 환산 손실이죠. 환산 손실 엔터. 금액은 9500불. 대변 4번 외화 외상 매출금이죠. 외화 외상 매출금 이거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그레이스였습니다. GR 그레이스 됐고요. 금액은 9500불 됐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결산일 12월 31일 차변 외화 환산 손실, 대변 외화 외상 매출금 그레이트 걸려있고요. 금액은 차변 대변 950만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을 해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내역부터 한번 봐요. 자산 코드가 201번, 계정과목은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인데 자산명 포장기계입니다. 취득일은 2019년 7월 1일, 매입가격 5천만원 주고 샀네요. 잔존가치 없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네요. 그리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입니다. 그리고 5년이며 사용부서는 생산부서 500번대임을 알 수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네요. 두 번째, 기계장치에 대한 시운전비는 취득일 7월 1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됨. 그러니까 우리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인데요. 당연히 매입가격 5천만원은 기계가 산 금액입니다. 하지만 7월 1일날 시운전비 들어갔죠. 이 시운전비도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이죠. 시운전비는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포장기계의 매입 가격이 5천만원이 아니라 이 시운전비도 더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겠다. 7월 1일날 구입을 했으니까 일반전표 또는 매입 매출전표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매입 가격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다음입니다. 제시된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시오. 자, 두 가지의 평가 문제가 있네요. 일단 고정자산을 등록하고요.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참고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1번 고정자산 등록하고 이것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 하면은 6개월 동안 사용한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 자료에 입력해서 전표를 추가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순서를 먼저 한번 적어두었는데요.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됩니다. 일단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선택해서 그리고 고정자산 계정과목 탭에서 이 내용들을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하나씩 입력하면 되고요. 다만 신규 취득 및 증가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 7월 1일을 조회해야 됩니다. 왜? 시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취득 및 증가 가액은 5,200만원이 됩니다. 조회해보면 200만원이 있는가 봐요. 기계장치 5천만원에 시운전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 입력하고 나면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이 얼마가 나와요. 메모해 두었다가 결산재무제표에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된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시운전비가 되겠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후에는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대로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가겠어요.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이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한두 번 해보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계정과목은 문제 나와 있죠. 문제 옆으로 잠깐만요. 자, 기계장치죠. 201번으로 나왔습니다. 201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엔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계정 과목이네요. 과목은 포장 기계, 이거 고정자산 기계장치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기계, 죄송합니다. 기계, 엔터. 자, 기계장치 206번이죠. 그리고 이 코드가 201번입니다. 이 코드가 201번. 여기는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가 되고, 이 코드가 201번이며, 여기에 자산명, 포장기계였나요? 예, 맞네요. 포장기계. 그리고 취득일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죠. 19년 7월 1일, 2019, 0701. 항상 월과일은 두 자리로 입력해 주시고요. 방법, 정률법 나와 있죠. 맞으니까 됐고. 자, 다음 매입 가격입니다. 매입 가격은 조금 이따가 입력하고요. 내용연수가 5년, 생산부서 이 두 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삼각방법, 정률법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연수 있죠. 요게 몇 년? 5년이었습니다. 찍어주시고 5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년. 자, 됐고. 다음 마지막으로 생산부서죠. 생산부서는 경비 구분이 됩니다. 이게 제조부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500번대 요거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자, 별 문제 없고요. 여기서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은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 및 증가 금액 5천만원 주고 샀죠. 거기에다가 시운전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연표 몇월 며칠 7월 1일날 회계 처리됐다 그랬습니다. 0701 봤더니 기계장치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계장치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확인합니다. 200만원. 그래서 5천만원 플러스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고정자산 조금 전에 했던 거 연결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신규 취득 및 증가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2뿔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나고요. 우리가 이 화면에서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 있죠. 1,172만 6천원이네요. 이것을 결산 자료에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어떤 부분?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계산이 자동으로 되었죠. 결산 자료에 반영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
전체 메뉴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자동 결산이 되겠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몇 월부터 0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결산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기계장치입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계만 치면 됩니다. 됐고요. 기계장치 여기에 나왔네요. 나왔는데 기계장치가 생산부서에 수도 있고 그리고 영업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위로 살살 올려서 봤더니 자, 여기 경비라고 되어 있네요. 경비되어 있는 여기가 뭐 제조 경비를 말하는 거죠. 500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금액은 제가 옆에 참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내려서 조금 전에 요거 1700 요거 있죠. 1172만 6천원 이게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72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계장치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컨트롤 F를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기계 자, 하나 입력됐고요. 다음 찾기 아래쪽에 보니까 또 있죠. 여기에는 보시면 건물 대지급여 접대비하면서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기계장치가 하나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보시듯이 기계장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봤더니 여기에 경비에 있는 거 이거 노무비에 있는 이 줄에 있는 기계장치는 500번대 공장이죠. 제조 경비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계장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계장치 여기에도 나와 있죠. 이 기계장치는 위쪽으로 살살 올려보시면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이러면 결산 자료는 입력이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또 잘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게 위쪽에 보시면 결산 자료 요거 입력이 끝나고 나서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결산 자료가 어디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눌러주지 않으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흥분하셔서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빠져놓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해주고 나면 정말 전표가 넘어왔는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12월 이랬을 때 여기 보면 결차 결대하면서 뭐가 많이 넘어왔죠.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결산 자료가 다 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계장치를 또 감가상각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소모품비도 있고 매출원가 제공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게 요거 안 보이네요. 여긴가요? 소모품비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게 요게 207번이니까 예 맞네요. 여기가 뭐 500번대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206번이죠. 206번 207번 감가상각 무게액이 되겠죠. 금액도 보시면 1172만 6천원입니다. 예, 정확하게 넘어왔고요. 물론 이거 찾아보지 않고요. 결차 결대만 이런 게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결차 결대만 있는 거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넘어왔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치실 때는 결차 결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표를 발생을 시켜줘야지만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자료, 결산 문제, 두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근로소득 관리네요. 타원 등록입니다. 주민등록표가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본인 박경원이가 있고요. 처도 있고 자식 있고 장인 장모,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같이 살고 있네요. 그리고 나이는 이 문제가 2019년 문제였죠. 2019년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 2019 빼기 67하면 본인 나이가 되고, 이분은 뭐 2019 빼기 연 70을 빼면 됩니다. 1970을 빼면은 49세. 이렇게 나이는 좀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직이네요. 박경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박경원과 생계를 같이 한다. 즉,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한다. 이래 되네요. 배우자 이지민은 기타 소득, 문예 창작 소득 200만원, 필요경비 60%가 있고요. 장인 이철민은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원 있다. 분리과세 선택을 했다 그러네요. 장모 장민영은 이자 소득 100만원과 배당 소득 1800만원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박경원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해라 그럽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요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인적 공개에 있어서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포함입니다. 과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 있죠? 와이프는 형수가 됩니다. 형수는 뭐가 된다? 부양가족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본인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형수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은 부양가족 공개 대상이 되지만 형수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 본인만 인적 공개 대상이다. 알아주시고요. 자, 먼저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입니다.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나이 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가 예를 들면 좀 곤란하죠. 20세 이하가 되면은 좀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래서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찬 일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와 자식들입니다. 직계 비속은 항상 같이 사는 거로 봐준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만족이 되어야지만 인적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만족된 사람들 중에서 추가 공개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공개는 반드시 기본 공개자이어야 됩니다. 이 추가 공개가 되려면 기본 공개가 통과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추가 공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기본 공개가 되지 않으면 추가 공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우대 공개입니다. 70세 이상은 경로 우대 공개가 되고요. 한도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모르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론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아주실 수 있으면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로 우대 공개는 한도가 명당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개입니다. 장애인이란 말은 장애인 등록증 있죠? 그거 있는 사람이며, 다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본다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한도가 1명당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개입니다. 한부모 공개는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 공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죠. 우리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이 기본 공개 대상인 자녀가 되겠죠. 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부모 공개가 됩니다. 한도가 명당 100만원입니다. 다음 부녀자 공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일단 요게 부녀자 공개는 여자만 됩니다. 방금 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남자였기 때문에 부녀자 공개는 해당이 안 되고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 공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녀자 공제죠. 부녀자 공제가 되면 본인 소득이 3천만원 1번 여자이어야 되고 2번 본인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여자이면서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5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부모 공제 있죠? 한부모 공제입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이렇게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높은 거 내가 만약에 한부모 공제에도 해당이 되고 부녀자 공제도 해당이 된다면 높은 부녀자 공제 하나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가 됩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7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하였는데요. 요즘은 만 6세까지는 자녀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다만 7세 미만 6세나 5세라 하더라도 취학아동 초등학교에 취학을 하면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한 명일 때는 15만원, 두 명일 때는 30만원, 세 명일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면 15만원이고 두 명이면 30만원, 이렇게 세 명일 때는 또 세 번째는 3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 첫째는 30만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할 때 첫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30만원을 해주고요. 둘째인 경우는 둘째일 때는 50만원을 해주고 셋째일 때는 70만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국 거주인지 확인한다. 직계 존속이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외국에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이 잘 보셔야 되며, 그리고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소득 유무 판정입니다. 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합산,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 금액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했을 때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즉 급여액은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연금은 받는 것이 부모님이 주로 연금을 많이 받겠죠. 받는데 그게 받는 금액이 수령액이 1200만원이 안 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며, 기타 소득금액은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기타 소득이란 말과 기타 소득금액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금액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가 필요 경비입니다. 빼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안 될 때는 뭐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합니다. 즉 이 계산한 결과값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뭐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된단 말이 되고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자, 일단 나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다 그랬죠? 기본공제 됩니다. 자식들 둘이는 안 되네요. 일단 나이 제한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물론 둘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나이 제한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요. 상세 내용은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장인 장모도 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나이가 76세, 71세니까 나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만 통과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처와 장인, 장모는 뭐 나이 제한은 다 통과가 되었고 소득 제한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인 장모는 70세 이상이네요. 경로, 우대 공제, 추가 기본 공제가 된다면 경로, 우대, 추가 공제도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이 지민은 기타 소득, 문예 창작 소득 200만원, 필요경비가 얼마? 60%입니다. 다 가르쳐 주네요. 그러니까 200만원 받았는데 기타 소득이 200만원, 필요경비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60%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60%에서 120만원을 빼줘요. 빼주면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원이네요. 따라서 이 배우자는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장인 이민철은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원이 있다. 분리 과세를 선택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민철 장인인데요. 장인 장모는 나이 통과가 되었죠. 자,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즉, 이거 계산한 금액이 얼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하려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하려면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 사람은 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장모님 한번 볼까요? 장모님, 장민영은 이자소득 100만원과 배당소득 1800만원이 있다. 자, 금융소득이 총 얼마가 됩니까? 1900만원이네요. 조금 전에 보셨죠?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1900만원이라서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득 제한에는 세 사람 다 걸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식은 장인이란 말이 없죠. 당연히 본인은 됐고 처 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되고요. 자식 둘이는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장인 장모는 소득 나이 제한 안 걸렸고 소득 제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6세, 71세이기 때문에 경로 우대 추가 공제도 되겠죠. 이 내용을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인사급여가 있죠? 인사급여. 자, 여기 보시면 인사급여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 가르쳐 주죠. 사원 등록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박경원이었죠. 박경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요. 본인은 본대 입력이 되었으니까 문제 없고요. 자,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주민번호도 오른쪽에 좀 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두었고요. 자, 요거 입력하는 방법 한번 봐요. 요게 배우자 칸 찍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계는 하단에 보시면 본인, 소득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3번이 배우자 이렇게 보고 선택 3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입력해 볼게요. 3번 하고 엔터 하면 배우자가 나타나죠. 나타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대로 보고 칸 맞춰서 이름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직계비속 자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계비속인데요. 4번. 직계비속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나와 있죠. 4번 해주시고요. 엔터. 자, 그러면 이 직계비속은 지금 자식 둘이는 기본공제가 안 됐죠. 나이가 24살, 21살이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0번 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부하시고 나머지 것들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칸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겠습니다. 자, 부녀인 경우는 부녀자 공제일 때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 이 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아마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뭐 체크됐는지 확인은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출산 입양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출산 입양은 여기 한번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없다, 아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첫 번째면 첫째 해주시면 되고요. 둘째면 두 번째, 셋째면 셋째, 세 번째 자식일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 입양은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든지 또는 입양을 했을 경우에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 칸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자녀 있습니다. 이 자녀는 그게 되겠죠. 자녀인 경우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상이면서 20세 이하인 경우는 이 자동으로 체크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보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므로써 부양가족 명세서죠.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